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6.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7월 CPI, PPI 상승률 둔화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들이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인도 금융시장이 휴장하면서 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과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89.41달러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한 영향성과 이란의 핵 합의에 따른 원유 공급 확대 기대가 부각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 피크 아웃에 따른 신호탄이 나온 거 아니냐? 6월 수입 물가, CPI, PPI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다 비교를 해 보았을 때 6월 대비해서 7월 달에 엄청나게 좀 많이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 인플레가 아직까지도 피크가 아니고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번에 가구조사별 이번에 또 실업률 추이 또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실업률이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나와 주는데 가구조사 추이와 페이롤을 한번 지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직업군도 갖고 있지만 부업과 여러 가지에 있는 잡을 덩달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업률에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업률 통계에 따른 모수는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 분들은 이걸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단 지금 그분들의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은 이걸 확인을 해보니 기존 대비보다는 오히려 더 줄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또 맺기도 했었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알라딘이라는 것을 이제 블랙록이 쓰고 있는 금융 플랫폼 쪽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산 운용사들이 알라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총 40조 원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샤프 지수로 근거치를 했을 경우 이게 1조 달러 정도에 따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 쪽에서 40조 달러의 샤프 지수를 최적화했었을 경우에 2.5%를 곱했을 경우에는 1조 달러에 있는 이론상 비트코인에 유입될 자금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소유한 이 금융 플랫폼 알라딘 브랜드 사용권이 생각보다 많은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미치는 영향 강도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 지수가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로 커플링 돼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향은 금리에 따른 영향성도 있고요. 금리에 따른 속도와 둔화와 인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는 일부 구독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MF 총재가 신흥국 30% 빚더미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를 아무래도 보일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중에 이집트, 레바논, 파키스탄,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 위기에 확산이 보여줄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일단 스리랑카는 전기요금 최대 26배 인상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만큼 에너지에 따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비자가 만료가 돼서 태국으로 거쳐서 지금 좀 그러니까 피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중국의 금리 역주행성에 따른 영향성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7월달 대비 다 하향 조정치가 나왔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부진에 따른 MLF의 금리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에 따른 대출로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20일에 발표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해당에 있는 금리 조정을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수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좀 있는데, 미국은 하나 기준금리를 건들게 되면 나머지 뭐 LPR이나 뭐 MLF나 뭐 이런 게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같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미국에 따른 금리적 조정에 있는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운용에 있는 차이. 아무래도 뭐 중국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때까지 그런 내공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경기 부양을 해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매번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기본 공식으로 추석이 가까워지 직전에 항상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항상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추석 시즌에 좀 대비책으로 좀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하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국과 저소득 국가들의 글로벌 채무 위기가 임박을 했다라고 해서 8월 6일자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2020년도 세계 부채는 28%로 세계 GDP의 256%에 달했고, 이중 공적 채무가 전체 채무의 40%를 육박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었다. 채무의 누적 속도는 20세기 대공황시기나 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빨랐고, 그 규모는 20세기 두 차례 세계 대전 때보다 버금갈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개도국 신흥국가의 30%, 저소득 국가의 60% 채무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21년도 8월 달에 IMF가 역대 최대 수준이 6,500억 달러 특별 인출권 SDR 발행안의 승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죠? 뭐 신흥국 개발 도상국들에게 그 SDR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의 신흥국들이 이 SDR을 일단은 IMF가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각을 보면 대충 보이죠? 이게 갚아질 수 있을지 아닐지를요.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난 10년간 파리 클럽을 제치고 저소득 국가의 주요 대출국으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역으로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소득 국가들과에 따른 대출국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영향에 중국이 좀 힘들어지면 그 신용국에 따른 영향성은 더욱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세계은행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채무 위기가 닥쳤을 때 팬데믹을 탓하지 마라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5개 개발도상국들의 GDP가 국가 채무 비율 18% 증가했고, 일부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높은 증가 추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양자간 대외 채무의 3분의 2를 파리 클럽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은 채무가 2천억 달러까지 치솟은 상황에 파리 클럽에서 받은 대출의 3분의 1도 줄고, 그 대신 중국 자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중국이 제시했던 계약서를 좀 봐야 이게 생각보다
부실률이 높은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중국 당국에서는 이거를 기밀 유지 사항으로 일단 해놨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 저런 신흥국들이 어느 정도에 있는 부채 규모고 얼마나 계약 조건이 안 좋은 형태인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 주요 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금융에 또 다른 위기를 줄 수 있을 만한 영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요 채권국 중에 하나 중국이 가입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또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국제 대출 데이터가 불투명하고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도 뭐 블랙록, 피델리티의 채무 상환 유예 요청에 동의를 했다라는 점은 지금의 신흥국들에 따른 이 대출 상환 유예 요청이 안 해주었을 때는 이거는 선진국도 버티기 쉽지가 않은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형태이다. 그래서 내년에 생각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는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에 뭐 에너지 뭐 장난을 친다라고 해도 그래봐야 내년 중에 어차피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것이고 그게 스태그 구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국내에 있는 한국은행이나 금융 뭐 위원회 쪽에서 자꾸 어떻게 보면 되게 긴축 정책을 좀 하고 있는 방향성도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제 채권국 모임에 파리 클럽에 가입을 했던 시점이 뭐 16년도 6월 30일 정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또 이행하려고 하는 기준값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흥국들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많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은 선진국밖에 안 남아져 있고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물가와 이제 실업률 추이가 이제 막 가을부터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겨울부터는 그 물가의 피크치는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그 시점부터는 꺾이게 될 것이고요. 그 물가를 빨리 꺾기 위해서 자금에 있는 총유통, 통화량 추이도 요새 긴축으로 많이 돌리고 있죠. 그래서 금리라는 걸 조정을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과거 대비보다 물가가 더 세게 오랫동안 지속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피크치가 빨리 내려오고 더 올라가기에는 전 어렵다. 오히려 그 대신 뭐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가가 한 방에 2%로 확 내려간다. 이렇게는 보진 않거든요. 완만하게 아마 내려갈 것인데 그게 생각보다는 조금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도국들의 중국의 순 이전 현황도 보게 되면 채권 출신으로 전환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더 값싸게 해당의 자원을 취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점도 있지만 중국 자체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원도 개발이 되어야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애매한 시점에서 일단 끝났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 부분이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추이는 생각보다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보셔라. 금융위 시장에 관련 주요 변화는 비거주자 증권 자금의 유출 압력 약화와 외화 채권의 상한 우위와 고베타 통화의 약세가 주도할 것이다. 이게 뭐 내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상황들도 보게 되면 그만큼 감원 추이가 생각보다 더욱더 가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겨울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실업에 있는 지표가 제대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는 잡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고령화 부분이 선진국의 또 고질병이 하나가 있죠. 1970년도 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다 젊었는데 젊은 국제사회였는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력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영향성이 되는 게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연금의 의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연금의 의존도 대비보다 더 파격적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파이는 해당에 있는 그 물가 추이 대비만큼에 있는 소비가 충분히 그게 대응이 가능할 정도만큼 빨리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캡스톤 자문의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부채 많은 기업의 공포가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공포 기인의 매도세가 나올 것이며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되고 아마 저도 9월달까지는 강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활주로로 착륙하는 큰 비행기 침체 못 피할 것 같다. 그리고 UBS 플로어 책임제한도 올해 하락폭이 50% 이상 지수가 만회를 보여주었는데 다시 저점의 확인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한 번 더 찍고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중순에 약세를 보여주었던 패턴이 매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좀 조정이 나올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비트코인도 9월 동안 평균치를 또 내어보았을 때 별로 좋지 않았죠. 그 다음에 빅스 지수는 과매수된 상태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채굴자들은 여전히 보유 자산을 처분하고 있고 7월에 6,200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만큼 그 다음에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의 온체인 데이터 지표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하락기 패턴이 좀 나왔다가 일시적으로 지금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한 20% 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과거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도 좀 일시적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많이 매도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별 활성 개발자 수 순위를 보게 되면 뭐 이더, 에이다, 폴카다, 코스모스, 솔라나, 니어 뭐 이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캘린더 추이는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뭐 아무래도 그냥 파일코인에 있는 싱가포르 서밋과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25일, 26일 날 비트코인 코인페스트 아시아가 있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 클레이 마그마 하드포크 메인넷과 28일 이오스 수익률 TVL 보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미국 어닝 시즌의 에너지 섹터를 빼면 별 볼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게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비탈릭 씨가 인스타 계정은 다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위터만 좀 보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영국 씨 위메이드 대표이죠. 3반기에 8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반기까지는 이제 코인이 좀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런 인센티브, 성과 이런 거 다 챙겨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좀 장난질을 치기도 했었죠. 이분이 저는 월급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네. 당연하지. 상반기에 86억 원이나 받았는데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인 시그널에서 나왔던 또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 많은 이더는 지금의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더리 2.0의 스테이킹 물량이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 이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스테이킹을 하기가 좀 애매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드포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에 따른 영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펀딩비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최근 몇 주 동안 빨간색 막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주로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더라도 펀딩비가 추가 상승이 좀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상승 여력도 조금은 더 남아져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근거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코인베이스나 블랙록의 제휴와 그다음에 그 위에 제가 써놨듯이 알라딘 쪽으로 들어가는 그 캐시우드의 그 이론적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기반으로 인해서 롱베팅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다라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뽑게 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머지로 인해서 내가 포크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더에 있는 대출 쪽을 좀 더 받아가지고 더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더에 있는 밀리는 부분 대비보다 더 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베팅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 근거적 기반 요소는 대부분 개미들은 이더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반등에 있어서. 왜냐면 평균 고점 추이 대비보다 아직도 지금은 좀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포크라도 좀 받겠다라는 심리가 좀 더 이번에 영향을 더 받았다. 그래서 숏배팅 비중 대비는 훨씬 더 줄고 롱배팅 비중이 더욱더 가속력을 더 붙어주는 거 아니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호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일시적 조정은 항상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 15일자 기준점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폴로닉스 상장 이더 POW IOU 토큰으로 간주한다 라고 우리 지금 포크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말장난이죠. 그냥 돈 벌라고 일단 수합 조건을 일단 해놓은 것 뿐이지 우리는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일단은 중립기을 일단 박아놓고 그러면서 수합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포크가 좀 잘 될 것 같고 이게 좀 돈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충분히 써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채굴업체 그린리지도 2분기 매출 3천만 달러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시점에서 유동성 현금 흐름의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측면으로 지금 거의 다 좀 더 매도세 채굴 회사들이 좀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에서 1,700만 달러 순유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7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비트는 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순유출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나 에이다와 리플 쪽은 20만 달러씩 순이입이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에 채굴 회사들이 일시적이더라도 매도했다라는 원체인 데이터만 봐도 약간 숏펀드에 좀 더 유입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 쪽은 오히려 이더리움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하게 버텨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자금이 들어간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 비트코인 인수 계획이 철회가 되면서 또 소송전으로 좀 갈 것 같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와 같죠. 네. 왜냐면 돈이 없어요. 예. 지금 금리가 이 정도 위치인데 자기가 이걸 하기가 좀 버겁죠. 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대비보다는 현재 시점을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와 거의 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